출제자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뭘 이용해서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자, 이것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 이거 풀 자격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제가 지금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호석입니다. 10월 모의고사 등급별 풀이 비교 3부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14, 15, 20, 21, 22번, 그러니까 비교적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1등급과 2, 3등급 학생들의 그 실전적인 풀이 생각의 비교를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설 영상이 아니라 풀이 비교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내가 맞췄더라도 이 부분을 좀 돌아가진 않았는지, 잘못된 풀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영상들도 있으니까 거기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이 영상 마치고서라도 꼭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번 3부 영상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풀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곳에서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걸 잘못 풀었는데 운 좋게 답만 맞춘 경우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풀이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풀이에요. 잘 보시면 일단 최고차함계수 1이고 F'2가 0인 이차함수 fx, 여기까지 보고 x는 2에서 중심축을 가지면서 이런 이차함수 모양이다. 자, 이런 생각을 해주고 나서 이 식을 봤을 때 어때요? 4에서 n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적분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이게 이제 4가 한 이쯤에 있을 때 4보다 앞쪽으로 적분해도 양수가 나오려면 어때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어야 될 거고, 뒤로 적분했는데도 양수다? 아,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뒤로 적분해도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바로 근이 나왔네.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0이네. 그럼 어떻게 돼요? fx식이 다 나온 거예요. f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푸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실제 맞는 풀이는 아니거든요. 비슷한 풀이로 접근은 하긴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답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잘 보시면 기억에서 f2는 0보다 작다. f2 음수잖아요. 여기가 x축이니까.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4에서 3까지 적분한 거, 이 부분이죠. 지금 양수로 나왔을 겁니다. 뒤로 적분했기 때문에. 근데 4에서 2까지, 그럼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된다. 그럼 니은 틀렸다. 그리고 디귿도요, 사실 이 6이고 14고 이런 거 안 보고 어떤 생각으로 푸냐, 그냥 이 식을 어디서 어디까지? 4에서 6까지 적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거지. 6에서 14 사이에. 그래서 디귿 맞다 하고 3번 정답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푸신 분들이 해설지를 보면 약간 다르거든. 뭔가 이게 X축이 여기에 딱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범위가 있다는 거, 여기를 뭐 K라고 두고 K의 범위를 구하고 이런 약간 좀 더 복잡한 해설들을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럼 완전히 다르게 푼 건데 이걸 가지고도 아,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풀이는 사실 3등급 이하의 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정말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풀이 중에 하나는 이런 걸 보면 또 자연수 n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n에다가 1부터 넣어보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4에서 1까지 적분을 해본 거랑 4에서 2까지 적분했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걸로 일일이 식 세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차함수 fx 이런 표현 보자마자 식부터 세워버리시는 분들 많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미지수 여러 개 깔아두고 식을 세우는 거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한다. 이 습관 못 고치시면요 정말 등급 못 올리는 거예요, 정말로. 자, 그럼 이 문제에 1등급 학생들이 실전적인 사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중심축이 2고 x는 2에서 중심축을 갖고 그런 이차함수다. 그리고 정적분이 나왔기 때문에 fx를 식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걸 세울 때도 이 두 가지 버전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중심축이 2니까 x-2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상수항 모르고 k 이렇게 둘 건지, 아니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다 전개된 식의 마지막 그 상수항을 k라고 둘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이걸 써야 된다 이걸 써야 된다 뭐 굳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뭘 쓸까를 고민했냐 안 했냐, 이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했냐는 거죠. 만약에 고민을 하고 이 아래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지금 적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써도 얘는 다시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럼 밑에 거 쓰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고. 아니면 둘 중에 고민했는데 위에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얘를 지금 적분을 해도 얘를 그냥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3분의 1 x-2의 제곱 플러스 kx, 어차피 이렇게 통째로 가져오고 나면 이게 더 계산하기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둘을 지금 고려를 했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니은을 봤을 때 이거를 식으로 생각했냐 아니면 그래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자연스럽게 그래프 쪽이 유리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렸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식에서, 그죠? 이 fx를 뭐 위에 걸 하든 아래 걸 하든, 이 위에 걸 했다고 쳐볼게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입한 거에다가 지금 니은을 풀기 위해서 여기 n에다가 3이랑 2를 각각 대입을 해볼 생각이 그냥 먼저 들었고, 거기서 생각을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면 그러면 1등급의 생각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같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제 식으로만 접근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식을 대입해서 풀었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식을 적으면서 그래프를 함께 떠올렸는지, 이게 4부터 뭐 3까지 적분한 거 그리고 2까지 적분한 거, 이 넓이의 비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하지 못했다면 반성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걸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실제 풀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2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4가 있을 때 실제로 x축이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뭐 여기에서 여기 사이 이렇게 됐었죠. 이것까지 다 아실 거예요. 풀이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x축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최대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4에서 6까지 적분한 값에. 그래서 보통 풀 때는 원래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식이 뭐 k가 관련된 그런 식이 나왔을 거고, 그 k의 범위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6이랑 14가 나왔을 건데, 여기서 지금 좀 1등급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센스 있는 풀이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꼭 이렇게 풀었다는 게 아니고 이걸로 뭐 예를 들어서 검산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에서 6까지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아래쪽에 있는 거였다면 이 부분이 될 거고, 만약에 위에 있는 거였다면 이 부분까지는 똑같은데 이 부분이 빼졌겠죠. 그럼 그 둘의 차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다시 플러스가 돼서 지금 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밑변이 2니까 높이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이 높이는 뭐예요? 이 k 값의 차이만큼 이 위아래 높이 차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k 값 범위가 뭐 1이었고 여기가 뭐 3이었다. 그러면 이 높이 차는 2가 됐을 거고, 이 넓이는 2 곱하기 2, 4가 됐을 텐데 얘네 넓이 차가 8이네? 그럼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게 8이고 이 K값의 이 양 끝에 범위 차가 또 똑같이 4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8이구나. 아, 그러면 이대로 푼 게 맞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이 둘 다 계산할 필요 없이 6만 계산하든 아니면 14만 계산하고 8을 뺐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잘하는 학생들은요, 검산할 때도요, 기왕이면 다른 방법으로 검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계산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 함정에 빠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을 해보면서 6이랑 14를 직접 구해보는 것보다는 이 둘의 진짜 넓이 차가 8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 드렸었는데, 이런 기억린 디귿 문제에 대한 필승 전략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로 했었죠. 야,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그 100%가 되는 필승까지는 아닙니다. 100%까지는 아닌데, 근데 50%까지는 제가 맞춰드릴 수 있어요. 웬만한 문제에서. 그게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처럼 지금 기억이 4개씩이나 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보기 하나만 날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기억이 3개만 있다. 그러면 원래 확률이 20%잖아요. 그걸 50%까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예제 문제를, 다른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작년 수능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기억이 몇 개 있습니까? 기억이 1번, 3번,
4번에 기억이 3개가 있죠. 자, 이렇게 기억이 3개만 있는 경우에는 제가 확률을 20%, 5분의 1의 확률을 어디까지? 절반까지 제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요, 잘 보세요. 어떤 의도냐? 출제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뭐냐? 내가 어렵게 만든 이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다 봐라. 끝까지 봐야 된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걸 볼 필요가 없어지게 만든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로.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왼쪽 보기들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억이 틀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틀렸다고. 자, 기억이 만약에 틀렸다면 몇 개가 날아가요? 1번, 3번, 4번 날아가죠. 그럼 몇 번 남아요? 2번, 5번 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니은은 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니은은 무조건 맞는 문항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출제자의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진짜 너무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만든 한 줄인데 이 한 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출제자가 만들겠냐고. 절대 안 그러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억, 니은, 디귿을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기억은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억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기억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일단 2번, 5번 탈락이 됐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니은이 맞았다면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니은이 만약에 맞았다면 그럼 정답이 뭐가 돼요? 저절로 3번이 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디귿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출제자 억장이 무너진다고. 진짜로. 이거 세 줄이야. 와, 한 줄 적기도 힘든데 세 줄을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지문이거든. 근데 니은이 맞다는 꼴랑 이 이유 하나로 디귿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출제자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어떻다? 니은은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출제자의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3번이 저절로 탈락이 되면서 이제 1번, 4번 이 둘 중 하나만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디귿이 맞냐 틀리냐.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50%가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실? 결국 디귿 풀었냐 못 풀었냐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차피 찍을 거면 1번, 4번 둘 중 하나 찍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없어서 아니면 몰라서 찍어야 된다. 이 둘 중 하나 찍어라. 그냥 머리 이용해서 출제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만약에 이걸 이용했다면 제가 이거 하나는 날려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이거 봤을 때 어때요?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기억이 만약에 틀렸다고 쳐봐. 니은 디귿 다 볼 필요가 없잖아.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억장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다시 출제 안 할 거야. 아마도 이런 일을 벌이고 나면은 상처 너무 많이 받으신다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을 수밖에 없고, 자, 그 심리를 파악했다면 어때요? 우리가 중심축이 2라는 걸 알면서 이 정보 하나 추가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야. 뭘 준 거예요? 함수값이 x축보다 밑에 있네. 이 정보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 그냥 농담 반으로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요, 3등급 이하 학생들 좀 안 좋은 습관들이 항상 이게 좀 바뀌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일단 다들 풀이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결국에 A1부터 A2, 3, A4, A5 이 5개만 가지고 푸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뭐 맞췄던 틀렸던 이 문제 풀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이 양 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K로 출발했다. 자, 물론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기를 뭐 K라고 두고 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을 K라고 두면 지금 두 번째 항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4의 배수냐 아니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 두 가지씩으로 나뉘고 두 가지씩으로 이렇게 계속 나뉘다 보면 여기가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가졌을 때 16개를 다 해보고 다 비교해보자, 이런 용감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정말 묵묵히 이 길을 그냥 16개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쭉 가다 보면 정답이 하나 나오겠지, 뭔가 나오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백날 푼다고 이 유형에 대한 실력이 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유형은요, 어디서 출발할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할까 여기서 출발할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A5에서 출발해도 거꾸로 가면 16개를 적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뒤로 가면서 알아서 안 되는 선택지를 지우면서 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해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해설지가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이제 A3 여기서 출발합니다.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K라고 뒀을 때
얘가 4의 배수인 경우랑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럼 해설지 보면서 되게 생뚱맞았을 거야. 왜 하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등급 학생들은 왜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자, 잘 보시면 어때요? 지금 문제 조건들이 A4, A5 그리고 A3, A5, A3부터 A5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란 말이죠.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다 펼치기보다는 일단 이 세 개만 가지고 정보를 유추해내도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 A1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A1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얻은 정보로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 K라고 삼아둬야, 그래야지 이렇게 두 개 펼쳐져도 여기 네 가지 케이스로 좁힐 수 있고, 그 다음 얻은 그 K의 정보를 통해서 이 뒤로 펼쳐 나간다고 해도 최대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발지를 설정하는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해설지를 보더라도 A3에서 얘가 4의 배수인지 4의 배수가 아닌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 끄덕이고 끝낼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의심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니나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이럴 게 아니라 왜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그걸 구조화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15번 문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 여기서도 이 생각 자체에서 잘하는 학생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의 구분이 명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이런 15번 유형에서 관계식을 봤을 때요, 이걸 대입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관계식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접근하는가,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전항이 4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 집어넣을 생각만 한다, 그러면 이거를 삥삥 돌아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의미까지 생각하냐면요, 모양이 또 비슷하네, 얘네 둘이 2n, 2n 더하는 거 똑같네, 근데 앞에도 an이 똑같은데 얘는 뭐 2분의 1이 됐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얘는 만약에 4의 배수다 라고 하면 이걸 또 말로 표현을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항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2n을 더해 라든지, 아니면 4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2n을 더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반으로 나눈 다음에 2n을 더하든지, 아니면 그냥 2n을 더하든지. 그럼 위에 거는 반 토막을 낸 다음에 얘를 더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려갔겠네.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거에 더하니까 올라갔겠네. 이런 기본적인 느낌까지 이제 받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게 왜 중요하냐? 지금 A1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K라고 뒀을 때 여기서 이제 뒤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거랑 제일 아래에 있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이 다음항으로 전개될 때 이게 업이 되는지 다운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정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 펼칠 수가 없다면, 그럴 시간조차 없다면 그냥 계속 커져가는 방향, 아니면 계속 작아져가는 방향만 찾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해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연습을 평소 연습할 때 꼭 해주셨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봤을 때 당황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이 식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눈에 익은 모양이야. 우선 좌변부터 보면 2x제곱 fx 다 아는 모양이잖아. 자, 그리고 우변도 3 곱하기 0에서 x까지 적분 너무너무 쉽죠? 이런 거 다 봤던 모양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다 봤던 애들 보다가 갑자기 얘를 보니까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뵀는데요? 내가 여기까진 봤어. 얘네 둘 곱혀져 있는 건 봤어.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손잡고 오신 분은 누구시죠? 이제 여기서 당황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냥 얘 보자마자 그냥 전체 다 누구시죠?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익숙한 모양인데 천천히 뜯어보면 굉장히 낯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5등급 학생들은 대부분 건들지도 않았을 문제긴 한데,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건드릴 실력이 되는 학생들은 뭐부터요? 미분부터 하는 거예요. 미분부터. 자, 근데 미분할 때도 여기서도 좀 수준차가 생깁니다. 잘 보시면 여기 좌변 미분은 고배 미분이니까 그것까진 해. 근데 우변 미분할 때요, 나 진짜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 요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얘만 날려, 얘랑 얘. 그래서 우변 미분하면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fx 플러스 ft.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는데 이분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지금 x와 t 지금 변수 상수가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푼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실제로 풀었어도 어떻게 푼 경우들이 많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전개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전개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걸 쓰면서도 뭔가 이상한데? 이런 걸 느끼고 한 이쯤에서 멈췄어야 됐거든? 근데 묵묵히 그냥 써 나갑니다. 이거는 뭐 사실 1등급 학생들은 이걸 생각하는 데서 아마 멈췄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았을 거야. 이게 모양도 모양인데 이것도 다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거 거의 뭐 지뢰밭이야. 지뢰밭을 그냥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야. 스스로 지뢰밭을 다 파놓고 묵묵하게 걸어가. 이걸 이런 초연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가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전개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지금 얘랑 얘를 곱해서 이 모양을 만들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미분하면 0에서 x까지 ft dt가 되고 다시 한번 미분하면 fx가 되는,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는 풀면 안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이렇게 두 덩어리로만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잘하는 학생들은요,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바로 미분하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몇 가지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조건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일단 여기 0에서 x까지 적분 구간을 보자마자 들 수 있는 생각,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양끝을 맞춰줄 수 있겠다. x에다 0 대입해서 양끝을 맞추는 거. 그 다음이 미분이에요. 이 순서도 왜 중요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분만 먼저 했다가 쭉 오다 보니까 조건 하나가 부족해. 알고 보니까 이 조건을 패스하고 넘어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실수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이걸 먼저 해버리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요, 0, 0 집어넣으면 좌변도 0, 우변도 0이라서 이건 쓸모없는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습관이에요, 습관.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x-t, ft 이 모양을 끝까지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 얘를 무지성으로 다 전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다항함수라는 fx가 다항함수라고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fx의 관계식이 이렇게 fx와 인테그랄 혹은 fx와 f'x 걔네들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결국 그걸로 차수 추론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문제 처음부터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얻은 식에서 거기서 멈춘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 4번 생각을 못했다면 미분으로 식을 얻어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이걸로 얻은 식으로 차수 추론해주면 되는구나, fx를 최고차항을 ax의 n승으로 두고 풀면 된다. 이게 약속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도 굉장히 큰 수준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나눠서 곱했다고 하더라도 x-t, fx, 어떤 건 fx가 곱해졌을 거고 어떤 건 x-t에 ft가 곱해졌겠죠. 얘네 둘을 이제 각각 이제 인테그랄 씌워서 0에서 x까지 적분을 했을 텐데요. 얘네를 지금 푸는 과정에서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근데 이 모양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사실 얘는 미분해서 어떤 모양이 뭐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랫 모양처럼.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변수가 t니까 그 x와 관련된 것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해주면 되는 그냥 간단한 정적분이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정적분마저도 어떤 특별한 모양이 있지 않을까? 혹은 첨분한 모양이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실제로 미분해서 얘를 만드는 과정을 몰랐던 학생들은 이 위에 것도 못 푼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들, 이 문제들을 결과적으로 푼 학생들도요, 풀이가 잘못됐다기보다 그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됐는가 아닌가, 이걸 사후적으로 체크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일단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다 적어 놓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다 보니까 우당탕탕탕탕 풀다 보니까 우연히 답이 딱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못 풀었는데 해설지를 봤을 때 만약에 해설지에서 이러이러하게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실수로 일로 갔네 라는 거를 그냥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게 사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1등급 학생들은 그조차도 웬만한 건 다
큰 틀로 설계를 해두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떤 정답까지 이끌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쭉 출발하다 보면은 항상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진짜 운 좋게 그 정답에 맞는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과 아무 그냥 근거 없이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는 학생,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답을 못 맞출 확률도 커지고요. 자,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역으로 생각해내는 습관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 과정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이쯤까지 물어보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이 길은 마지막에 이제 통과할 수밖에 없겠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길을 어느 정도는 좁혀두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서 지금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 내가 결국에 여기로 가야 된다, 이 길을 건너야 된다면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요. 여기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진짜 제가 최대한 추상화한 거지만 1등급 학생들이 그 우당탕탕 풀이를 피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물론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필요한 조건들은 다 정리를 하셨을 텐데, AF 지금 여기를 K라고 두는 거죠. K라고 두고 이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잘하는 학생들은 그냥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제곱을 줬을까? 루트니까 제곱을 줬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변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하게 코사인 법칙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코사인 법칙을 꼭 써야겠구나가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의심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에 맞닿아 있는 삼각형이 얘도 있고 지금 이 삼각형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이 딱 2개가 있겠죠. 이 K랑 맞닿아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내가 사인 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변을 아니까 지금 이 변의 길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길이만 알 수 있으면 정답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해설지에는 앞에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을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하는 학생들은요, 거꾸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끌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삼각형. 그러면 또 뭘 구하면 돼요? 얘를 구하면 지금 여기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얘를 구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목표가 또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얘가 아니라 얘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좁혀 놓더라도 우리의 목표가 비교적 정확해진다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목표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해보자,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뢰밭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면서, 지뢰 안 밟길 기도하면서, 혹은 이 미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발 목표 지점에 나와라 하면서 그냥 쭉 걸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 2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쓰게 되잖아요. 자, 이 법칙들을 쓸 때는요, 이걸 언제 쓰는지 왜 쓰는지,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 거냐? 이런 외접원이 나와 있고 거기 안에 원의 반지름이나 지름이 주어졌다. 그러면 사인 세타 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 법칙 언제 쓰냐?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 두 변 끼인 각을 알 때 반대편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조건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조차 지금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 이거 풀 자격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로 제가 지금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우측 상단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 개념 영상 꼭 보고 오시고요. 그 개념 익히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문제들 계속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그 풀이들을 보면서 이래서 사인 법칙 썼구나, 이
이래서 코사인 법칙 썼구나, 이 이유들을 다시 한번 익히는 작업들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2번이라는 이름값에 비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였죠. 뭐 최근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요즘 추세인가 싶습니다. 22번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었고, 사실 이 문제 푼 학생들도 이 개형으로 해서 유추하고 풀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풀든 뭐 우당탕탕 풀든 어찌됐든 그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 계산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걸 끈질기게 해내기만 하면 답을 유추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뭐 1등급이라고 뭐 특별한 풀이가 있다든지 그런 포인트는 사실 딱히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풀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최적화된 풀이나 아니면 정말 세련되고 정말 멋진 풀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대부분 이 문제를 푼 학생들은 1등급이든 3등급이든 대부분 비슷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여기 안에서도 1등급이냐 1등급이 아니냐, 자 그리고 여기서는 1등급이냐 아니냐 보다도 오히려 정말 안전한 1등급이냐 아니면 1에서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냐,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저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1등급을 추구하고 그걸 이끌어내는 학생들은요, 이런 문제들도요 그냥 계산을 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쭉 전개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틀을 다 짜고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그래서 제가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까지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고 들어가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나중에도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짜는 연습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식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그러면 얘를 가지고도 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잘하는 학생들은요, 여기에 지금 미지수가 몇 개 남지? 이 생각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시면 지금 3차, 얘도 3차 함수인데 fx 3차 함수인데 4에서 중근, 그리고 여기 실근 하나 2분의 21, 실근 3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fx식이 어떻게 그려져요? fx는 이렇게 실근에 대한 정보 실근 3개를 그려놓고 앞에 최고차항 계수만 모르니까 a. 자, 그런데 이렇게 식을 다 적지 않아도 미지수 하나만 남아있구나, 이걸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미지수 하나가 부족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큰 틀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모양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지금 유일하게 한 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지금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얘 접하는 이 직선 딱 하나만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다. 어떻게 만들어요?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여기 좌표를 t, ft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 그은 게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지금 그 과정을 머릿속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그 과정,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어찌됐든 얘는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미지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얘가 미지수가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요? 이 A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어떻게 푸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직선이랑 이 곡선이 어딘가에서 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지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미지수 관리. 미지수가 지금 몇 개고 식이 몇 개가 필요한가? 자, 그럼 보통 어떻게 풉니까? 여기 있는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 아니에요. 뭐 여기를 P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럼 벌써 미지수 몇 개요? P 한 개, 그리고 A 한 개. 이렇게 미지수 2개 있잖아요. 미지수 2개니까 식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식도 2개가 필요한 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집중할 부분은 뭐만 남은 거예요? 앞에 있는 과정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앞에 있는 과정은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올 거기 때문에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식 2개만 최종적으로 구해줄 수 있다면 난 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어떤 직선이 어떤 곡선과 접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접한다라고 하면 식 2개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함수값 같다. 여기에서 지금 함수값이 얘랑 얘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뭡니까? 기울기 같다. 이 접점의 기울기가 이 곡선의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랑 같다. 이 2개씩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풀리는 문제가 되겠구나. 물론 계산이 깔끔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건 100% 풀리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안정적인 1등급을 받고 싶으면요, 시험지를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 혹은 풀 수 있을지 풀 수 없을지 모르겠는 문제, 이런 것들을요 다 구분해두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을 그리는 힘을 갖추고 있냐 없냐, 이거는 저는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1등급, 1등급이라고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등급 안에서도 정말 안전한 1등급, 혹은 항상 만점을 노리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아마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덕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2번 맞추신 학생들, 일단 이거 맞추셨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수준차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 실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이걸 머릿속으로 이 큰 틀을 계산 없이 여기까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그게 잘 안 된다면 그걸 꼭 연습을 해보세요. 평소에 문제 푸실 때 이걸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큰 틀을 그려보는 연습, 그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월 모의고사 공통 문제에 대한 등급별 풀이 비교 영상이 이제 3부작으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도 시험마다 이렇게 등급별 풀이 비교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1부, 2부, 3부 다 보신 분들, 솔직히 구독이랑 좋아요 예, 그건 알아서들 그냥 정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알아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만간 또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 관련된 그런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만들어서 찾아올 테니까요, 앞으로도 영상 올라오면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